안녕하세요. 지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로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가 로마까지 배우면 서양 고대사가 끝이 납니다. 요 세 주제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재밌죠? 네, 재밌으니까 우리 재미로 잘 이겨내보도록 하고요. 한 문제. 글씨 너무 못 쓴다. 한 문제가 나오고, 로마는 주로 어떤 주제가 출제되냐면 거의 유효 주제만 나오는데 로마 인물, 특히 황제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다시 써줄게. 황제. 그래서 뭐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이렇게 황제들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냥 공화정의 특징, 그리고 각 시대별 특징,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인물들의 업적 먼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서로마가 멸망된 기원 5세기까지 1000년 넘게 이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좀 너무 긴 나라니까 그 특정 시기별로 끊어서 어떻게 로마가 변해갔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기원전 8세기에 로마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까지는 왕이 통치해요. 그래서 왕정입니다. 근데 기원전 6세기 이후엔 공화정이 돼. 공화정이 뭔지는 이따 설명해드릴게.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공화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해서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그때부터가 제정이에요. 기원 후 2세기까지. 근데 황제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군인 출신 황제들이 등장해요. 그때가 3세기입니다. 그리고 395년에 로마가 둘로 쪼개져요. 서로마, 동로마. 아시겠죠? 그리고 476년에 이 서로마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 해서 1453년에 멸망해요. 이거 비잔티움 제국은 중세사 가서 또 배울 겁니다. 자, 로마 공화정의 구조인데 이것은 공화정 설명할 때 다시 오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자, 로마 공화정 수립 전에 로마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로물루스라는 인물이 로마를 건국해요. 혹시 이거 로마 건국신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이야기로 유명한데 이제 로물루스랑 레무스가 버려졌어. 왕족이었는데 얘네가 그때 어떤 왕이 신탁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 로물루스랑 레무스한테 죽임을 당해서 왕의 자리를 뺏긴다 해가지고 얘네를 죽이라고 한 거야, 신하한테. 근데 신하가 차마 얘네를 못 죽이고 그냥 저기 숲에 버렸어요. 근데 얘네가 늑대젖을 먹고 자랐어. 그래서 얘네가 커가지고 자기 버린 왕 일단 죽여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또 이제 신탁을 들으러 가. 신의 말을 들으러 가. 형이 로물루스고 동생이 레무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신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나라를 세워라. 대신 어느 날 까마귀가 더 많이 지나가는 쪽이 진짜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더 많이 지나가는 나라로 세워라. 적은 까마귀가 있는 쪽은 포기해라. 이런 얘기겠죠. 일단 이제 그러는데 로물루스 쪽 까마귀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동생은 또 그걸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또 영혼의 맞다이를 한번 합니다. 근데 형이 이겼죠. 로물루스가 이겨서 로마를 건국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로마 건국신화 만화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건국이 됐다. 이거 전설이에요. 사실 뭐 실제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전설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로물루스가 건국을 합니다. 그 테베레가 하류, 이탈리아 중부 지역,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거기서 건국을 해. 초기에는 왕정으로 운영합니다. 에트루리아 출신 왕들이 통치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에 이 마지막 왕이, 왕정의 마지막 왕이 너무 통치를 못되겠어. 막, 어쨌든, 그 민심을 잃어서 그 왕을 죽이고 공화정이 수립돼요. 기원전 6세기인데, 그럼 공화정이 뭐냐면, 여러분, 아테네의 민주정은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예요. 그걸 민주정이라고 해. 근데 공화정은,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공은 모든 사람이 포함되진 않고, 원로원, 집정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민회, 이게 약간 국회 느낌?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회의, 의사협의체, 뭐라 그래, 뭐 정치기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 개가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 여러 기구가 혼합해서 정치를 하는 거를 공화정이라 그래. 이 차이가 이해가 가나요? 네. 모든 사람이 참여하진 않다. 주요 기구가 참여해서 정치를 하는 걸 공화정이라고 하고 아테네 민주정은 모든 시민, 뭐 여성, 노예, 외국인은 빼더라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정이었다. 둘의 차이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초기 공화정은 귀족이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원로원, 귀족이 모여있는 회의를 원로원이라고 하는데, 원로원이 정치를 주도하고 집정관의 대통령에는 귀족만 주로 할 수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민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정쟁에 참여하니까 참정권을 요구해.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전쟁을 했는데 참정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로마 공화정은 평민들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자, 첫 번째, 호민관을 설치합니다. 호민관은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예요. 뭐 그냥 직위? 뭐 그런 거예요. 뭐 대통령 같은 직위. 근데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원로원 의결사항을 거부 가능해. 이게 뭔 말이냐면 원로원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근데 이게 평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 호민관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평민입니다. 여기서 민회 설명해드렸죠. 민회는 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법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드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또 로마에는 여러 민회가 있었어. 귀족들끼리 있는 민회, 병사들끼리 있는 민회. 근데 평민들끼리 있는 민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평민회야. 그래서 여기서 평민의 회에서 호민관,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민관을 선출을 하고 평민들을 위한 법도 만들고 이렇게 역할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12표법입니다. 12표법은 12개로 이루어진 법이에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데, 그러니까 성문법은 법을 글로 적어 놓은 걸 뜻해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딱, 우리나라 헌법 보면 이렇게 글로 적혀 있잖아요. 그걸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이로 적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귀족들이 자기 멋대로 법을 해석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법을 해석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법이 성문법으로 되면, 적혀 있으면 그 글로 적힌 대로만 법을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평민들의 법적 권리가 보호가 돼요. 귀족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하지 못하게 됐다. 12표법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이 좀 어려운데,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합해서 만든 법이야. 그래서
집정관, 최고 권력자거든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집정관 2명 중 1명을 평민에서 선출할 수 있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호르텐시우스법. 드디어 평민의 결정을 원로원 승인 없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평민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원로원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원로원의 승인이 필요 없어졌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법률상 귀족과 평민이 동등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수능에서는 이 법에 대한 법이나 여러 로마 공화정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내신에선 충분히 나왔고 많이 나오고 있고 수능에서도 언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각 10조법의 내용, 리키니우스 섹스티스 법의 내용, 호르텐시우스 법의 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의 평민들의 권리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 공화정이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쇠퇴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 그래도 평민들의 권리도 보장됐고 그러다 보니 평민들도 나라를 위해서 더 목숨 바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외 팽창을 추진해. 이제 안으로는 잘 살게 되니까 옆에 나라 치러 가야겠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자, 잠깐 지도 볼게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했는데 이쪽이 서지중해거든요.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보니까 요 위에 보이는 카르타고 보이죠? 얘네랑 맞닿는 거야. 마주보고 있는 거야. 서지중해를 두고. 그러니까 이 바다를 두고 이 바다를 누가 차지할 거냐?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움밖에 없겠죠? 이 서지중해 제이컨을 두고 카르타고랑 사이가 나빠집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한판 떠야겠죠? 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는 페니키아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페니카의 식민지였던 거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 고대 문명 때 배웠던 거.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페니키아인들의 전쟁이라 해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활약을 했고 카르타고는 한니발 장군이 활약을 했어요. 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뭐 코끼리 끌고 들어가가지고 로마까지 쳐들어갔는데 결국엔 로마가 이깁니다. 그리고 로마가 서지중해를 장악합니다. 이긴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차 영토를 펼쳐 나갑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뭐 소아시아, 튀르키예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는 정복지를 속주로 삼아요. 정복지가 속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총독을 파견해. 자기네들 관리도 파견해. 자, 포에니 전쟁의 결과 중요합니다. 라티푼디움이란 게 유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 대농장이야. 엄청나게 큰 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 일단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자영농이에요. 농민들이 많아. 아까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죠. 근데 농민들도 대부분 농민들이 전쟁에 참여해. 그러면 전쟁에 나간 기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많이 전쟁에 나가면 죽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땅이 많이 황폐화돼. 많이 썩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땅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은 유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유력자라 그래.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황폐화된 땅 아니면 주인 없는 땅, 그 농민들도 죽었으니까 그걸 다 사. 엄청나게 큰 땅들을 이제 경영하는 거야. 그걸 라티푼디움 경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농사를 그럼 누가 짓냐? 이 전쟁하면서 그 정복지에 노예들 있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지어. 노예들만까지. 그러면 중소자영농들은 결국 땅도 잃고 남은 게 없어. 중소자영농은 다 몰락해. 로마의 시민층이 많이 붕괴돼. 이 자영농들이 빈민, 가난하게 돼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야, 나라에, 로마 내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군인들은 돈 있는 시민들이어야 돼. 근데 시민들이 돈도 없고 가난하게 되니까 전쟁에 참여를 못해요. 이해가요? 이 무기를 자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군인으로 참여를 못하는 거지. 그럼 로마 군사력도 약하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도 못 보니까 세금도 못 내. 로마 국가 재정도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중소자영농 회복을 위한 개혁이라고 보면 돼요. 자,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그래서 유력자의 대토지 경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력자의 대토지 경영을 제한하는데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의 땅을 일정 크기로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남은 땅은 농민들한테 재분배하자는 거지. 지금이랑 비슷하죠?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꼭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재분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이 얘기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다음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법이라는 걸 제공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식량이라도 곡물이라도 좀 싸게 제공하자. 이마저도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반대파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결국 자살해요. 이렇게 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네. 결국 사회가 많이 혼란이 와.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귀족파, 돈 많은 사람들과 평민파가 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회 혼란이 있어요. 동맹시 전쟁 이런 것도 있는데 이탈리아 여러 동맹국들, 그러니까 정복당한 정복지들에서 자기들도 로마 시민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전쟁도 일어났어요. 근데 로마가 이기긴 했지만 시민권을 부여하긴 합니다. 이런 전쟁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죠. 스파르타쿠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 노예인데 자유를 위해서 반란을 했어요. 꽤 컸던 노예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카라수스한테 진압이 돼요. 기원전 1세기였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로마의 사회 혼란이 심화돼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삼두 정치를 주도했어요. 삼두 정치란 3명의 인물이 정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랑 크라수스라는 인물이 셋이서 손을 잡고 정치를 해. 이때 특히 카이사르가 더 잘 나갔어요. 카이사르는 싸움도 잘해. 그리고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막 영토까지 확장해요. 갈리아가 어디냐면 프랑스 땅이에요. 여기 갈리아거든요. 이 지역까지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고 평민들을 위한 정치까지 많이 펼쳐요. 근데 카이사르가 본인 권력을 너무 확장시키려 해. 막 언론도 없애고 평민들 편만 들어주고 그 인기를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언론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언론이 폼페이우스를 집정관으로 삼아서 카이사르를 쫓아내려고 해. 그래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랑 맞짱 뜹니다. 카이사르가 이겨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언론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거야. 카이사르가 더 폼페이우스도 없고 권력이 더 세지면 우리 죽겠는데 결국 언론이 먼저 카이사르를 죽입니다. 그렇게 암살당해서 카이사르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양아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양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랑 군대를 물려받고 원로원과 손잡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실시하죠. 그런데 이제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싸우게 된 계기가 있어.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나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랑 레피두스랑 손잡고 삼두 정치를 하는데 자기 반대파들을 죽이려고 이집트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예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막 둘이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하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들려.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랑 짝짝꿍해서 로마를 없애려고 한다. 옥타비아누스가 그 얘기 듣더니 안 되겠다.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치러 가자 한 게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까지 연합군해서 싸우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진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프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결말이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 승리로 이제 로마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황제에 취임합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정이 시작해요. 제정이 황제 할 때 제자야. 그래서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라 해서 제정이 시작되고 원로는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프린캡스라 불러. 로마의 첫 번째 시민이래. 그런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랑 프린캡스라는 용어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력 장악해. 군대 통수권이랑 재정권 장악하고 군대랑 조세를 개편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마련합니다. 국경 수비도 강화하고요. 여담인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랑 다르게 왜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을까?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려다 칼 맞아 죽고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됐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도 겉으로 보여지기에 본인이 권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황제의 권력을 다 차지했지만 제1시민 프린캡스라고 하는 것부터 그리고 막 다양한 권력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척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양아버지처럼 칼 맞아 죽을까봐 항상 주변에 의심되는 인물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가 이제 로마 제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후에는 오현제 시대라고 해요. 오현제 시대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해요. 잘 지냈대요.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도 합니다. 다음 군인 황제 시대. 근데 이때부터가 다시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해. 당시에는 외부의 침입이 일단 너무 심했어. 로마에서.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많이 침입해. 그러면 그냥 황제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 출신 군인들이 황제의 자리에 앉기 시작해. 군인들이 황제에 앉아야 이 외부의 침입을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로마는 황제 자리를 세습하지 않아요. 그냥 원로원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현재 황제가 후계자를 추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황제가 세습되진 않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뽑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군인들이 황제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들끼리 결국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군인들끼리. 나도 황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서 황제권 다툼이 심해져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니 속주, 그 정복지죠. 로마가 정복한 이탈리아 제외한 정복지에서 여러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 로마 땅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반란도 일어나고, 나라가 힘드니까 상공업이나 도시도 결국 쇠퇴합니다. 뭐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쵸? 특히 콜로나투스 제도가 또 유행합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유력자들이 또 대토지를 더 확보해. 그래서 콜로누스, 이게 부자유 소장농이거든요. 이 소장농들이 그 유력자의 땅에서 농사 짓는 애들인데 자유가 없어. 거기서 평생 노동만 해야 돼. 농사만 지어야 돼. 그래서 부자유 소장농이라고 해. 그걸 콜로누스라고 부르는데 로마 말이겠죠? 얘네들이 계속 평생 거기서 부자유 소장농으로 농사만 짓게 하는 제도를 콜로나투스 제도라고 한다. 이게 3세기 때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훗날 중세 때 농노의 기원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부흥기. 그래도 그나마 이 세 황제 때 다시 로마가 조금 살아났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그치만 크게 막 다시 살아난 거 아니고 조금 살아났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디콘테, 얘네가 정말 자주 나와요. 콘스탄티누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테오도시우스, 그 다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되니까 이 세 사람의 업적은 확인해 두세요. 옥타비아누스도 많이 나와. 이 사람들까지 별 3개.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제 군주들을 도입해서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원로원의 권한을 빼고 본인의 권력을 강화했겠죠.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도저히 혼자서는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4분할로 통치해요. 로마를 넷으로 나눠서. 그래서 황제 둘, 부황제 둘 해가지고 효율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화폐랑 군사제도까지 개혁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했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많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는 뒤에 로마 문화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콘스탄티누스 업적부터 살펴볼게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 크리스토를 공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내에서 크리스토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공의회는 종교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니케아는 지역 이름이야. 밀라노도 지역 이름이야. 밀라노는 좀 들어봤죠? 그래서 니케아에서 열린 종교회의인데 여기서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안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설을 기반으로 하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정설이다. 진짜 기독교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학과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티르키에 있는. 왜 그랬냐면 콘스탄티누스는 이 지금 동로마 쪽에서 태어나고 동로마 지역의 황제로 부임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자기가 그 리킨 왼쪽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서로마까지 정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로마가 됐는데 다시 본인은 동로마 쪽에 있었으니까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본인이 있는 땅에 수도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가서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국교, 나라의 종교,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테오도시우스 죽고 나서 로마가 다시 동서로 쪼개져요. 이해가죠?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를 합친 거를 다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476년 멸망합니다.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한테 1453년에 멸망을 해요. 여기까지가 로마 정치사입니다. 좀 길었죠? 그래서
이 공화정과 공화정 안에 공화정 쇠퇴,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로마 제정까지 시기별로 나눠서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로마 문화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로마 문화. 기독교부터 살펴볼게요. 크리스트교가 기독교야, 여러분. 이건 아시나요? 제가 인스타에 헷갈리는 기독교 용어 정리를 해놨거든요. 크리스트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크리스트교예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 안에 이제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탄생했고 로마에서 어떻게 정식 종교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팔레스타인에서 헤브라이 시절에 탄생했어요. 뭐가? 유대교가? 이거 크리스트교랑 달라요? 그리고 로마 제정 시기에 예수가 등장해. 예수는 유대교를 비판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지내려는 게 강해요. 자세히는 몰라.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제가 책에서 보고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종교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유대교는 자기들끼리만 조금 지내려고, 그러니까 타 종교들은 배타적, 싫어하는 게 좀 있다. 근데 예수가 그걸 비판해요, 유대교들에.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찍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크리스트교가 전파돼요. 그리고 신학성서까지 편찬합니다. 예수의 말을 담은 게 신학성서, 옛날 유대교의 말씀을 담은 게 구약성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초기에는 그래요. 근데 로마는 다신교 국가야.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요. 초기에는 크리스트교도 용인했어. 근데 얘네가 문제가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을 믿느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야. 황제를 안 따른 거죠. 황제 입장에선 내가 신보다 못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신 말은 듣는데 내 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하느님만 믿다 보니 황제는 믿지 않고, 그래서 로마가 크리스트교를 박해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신자들을 죽이는 거를 박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박해 많았죠. 그래서 막 크리스트교 신자들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뻗어나와, 크리스트교가. 이 평등사상, 여러 사람들을 여기 나오죠. 보편적인 사랑, 평등. 예수가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또 이웃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평등 사상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로마 내에서 끝도 없이 펼쳐나가요. 결국 이제 콘스탄티누스도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콘스탄티누스도 그리스도교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트교였던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크리스트교를 믿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인에서 아타나시우스파 3일체설을 공인하고, 테오도시우스가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트교의 발전 과정이에요. 이게 로마 문화로 나오지 않고 아마 콘스탄티누스의 업적, 테오도시우스의 업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의 문화의 특징은 실용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왜냐면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크리스트교 문화가 섞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았으니까 이런 문화가 섞였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 보면 이 실용적인 문화는 건축에 많이 반영돼요. 정복지의 계획도시도 다 길 이쁘게 따라, 그러니까 정복지의 계획도시를 세울 때 도시를 굉장히 이쁘게, 그리고 잘 연결되게 깔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모든 로마 내 도로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이때 나왔대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원 전에 길을 로마로 이어지게 다 연결을 해놓은 거야. 대단한 것 같아. 그쵸? 대표적인 도로가 아피아가도 이런 게 있고요. 대표 건축물은 콜로세움, 판테온, 수도교, 이거 다리예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 원형 경기장, 개선문도 이런 게 있대요. 야, 이게 로마 때 거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 법의 발전 과정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내신에서는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나올지. 처음에는 12표법. 우리 배웠죠? 로마 최초의 성문법.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 12표법인데 이게 로마 시민에게까지 적용이 돼. 그거를 시민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시민법이 만민법으로 확장돼.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 정복지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됩니다. 이따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법을 딱 정리를 해요. 그럼 이게 어디에 법률에 기반이 되냐면 유럽 전체 법에 기반이 돼. 대단하지 않나요? 로마에서 시작된 법이 유럽 전체 법까지 뻗어나가. 그래서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신, 로마의 법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사를 썼고요. 카이사르가 자기 갈리아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갈리아 전기 이런 것도 썼고, 플루타코스 영웅전, 로마 인물들을 다룬 얘기고, 게르메니아. 게르메니아는 그 게르만족의 풍습 생활 모습을 정리한 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그다음 로마 철학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라 그래. 이게 자연과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이래요. 여러분, 철학 내용까지 깊이 알 필요 없다 했죠? 그냥 스토아 철학이 그 로마의 철학이었구나, 이 정도 말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네요. 문학, 키케로라는 인물이 우정론으로 우물론 이런 것도 있고, 베르길리우스는 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과학 부분에서 프톨로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해요. 천동설은 하늘이 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가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하늘이 도는 거야. 이해가죠? 옛날에는 관측 기술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프톨로마이오스 천동설은 저 뒤에 근대 과학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자, 로마 문화는 여기서 끝. 로마도 여기서 끝입니다. 좀 로마는 긴데 차근차근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양 고대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양 중세사에서 만날게요. 안녕.